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민법에도 반드시 나오고요. 한 문제 이상, 민법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중개실무에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지금 임대차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임대차, 농지임대차, 전세권 이런 걸 차이점을 시험에는 알아야 되고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언제 도입됐냐면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상가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옛날 전두환 정부 때는 거의 뭐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바로 처단했습니다. 그 당시는 반대라는 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90몇 프로 찬성으로 당선되고 그랬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런 데서.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했는데 서울법대 교수 반대했다가 그 설악산 용화장성에서 추락사 당했어요. 그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죠. 이게 서울법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도대체. 물권법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데 느닷없이 최고 나중에 들어온 임차인이 최고 먼저 최우선 면제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했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좋은 법이고요. 그 당시는 악법이었습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또 법은 항상 양면성이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법이었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뭐 언제 도입됐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85페이지 양가로 2번 인적 범위 외국인도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예외적으로 그 박스 안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됩니다.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알아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150만 호래요. 건설 임대주택이 100만 호, 매입 임대주택 20만 호, 이렇게 해서 150만 호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세대수가, 가구수가 2,300만 가구더라고요. 5천만 국민 중에서 그냥 두 사람이 한 집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3명도 안 살아요. 요즘은 핵가족화 돼가지고 평균 2사람 정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인 가족이 워낙 많죠. 혼자 사는 사람이.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자연인만 적용됐거든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임대주택이 뭐냐면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되는 전세임대주택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면 LH에 구했다고 이야기하면 LH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너무 건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고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된다고 해요. 되면 LH 담당 법무사가 나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요. 중개사무소에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임대인은 임대인 그대로 적고요. 임차인은 누구를 적느냐 하면 임차인은 LH를 적어요. LH. 그리고 전차인인데 전차인이라고 안 하고 입주자라고 적더라고. 입주자는 그 전차인, 세입자가 되겠죠. 그 세입자를 입주자라고 적더라고.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호가 돼야 전차인도, 민법으로 보면 이게 전차인이라고요. 전차인도 세입자가, LH가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차라고 하잖아요. 그 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인정돼야 당연히 전차인도 보호되기 때문에 LH는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지방공사는 SH 서울도시공사, 뭐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천도시공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죠. 시흥도시공사라고 있어요. 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는 시군구인데도 불구하고 시흥도시공사에서 직접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중소기업도 적용됩니다. 대기업 적용 안 되고요. 586페이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즉 말로만 전세, 채권적 전세, 우리 흔히 동네 말로 전세 산다 이런 말 하지 임대차 산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동네 말로 전세는 임대차라는 이야기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야 물건인 전세권을 인정이 되죠.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거의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등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합니다. 양가로 4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호텔, 모텔, 여관에 숙박계약하는 거 이게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는 게 임대차 계약이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사용대차죠. 그래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2년입니다. 2년.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는 1년입니다. 농지는 3년입니다.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은 최단기 1년이고요. 최장기는 10년입니다. 민법의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없습니다. 지상권 임대차 최장기는 없다. 자, 임대차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에 586페이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서 살고 있으면 차임은 지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공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임을 지급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차임 상당히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되죠. 공짜로 있는 건 아닙니다.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7페이지 2번 계약갱신,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자동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되는 건 언제까지냐면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갱신 됩니다.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법정갱신, 자동연장되면 또다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개월 전까지였죠. 지금은 2개월 전까지입니다. 4개월 동안 주인이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나가라고 한 건 소용없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4개월 동안 말해야 효력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정갱신 후 해지,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갱신인데도 주인은 나가라고 못하죠.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죠. 세입자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맨 밑에 2개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래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2개의 차임액 2달 월세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꼭 2달 월세액을 연체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옛날에라도 한 적이 있으면. 588페이지 계약갱신 요구, 이게 소위 2020년 7월 31일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렀어요. 소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아니고 2법이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개가 바뀌었는데 언론에서 3법이라고 하니까 세 가지가 바뀐 내용은 세 가지지만 법은 두 개라고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588 메뉴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번 2개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머지는 상가하고 다 똑같고요. 8번 밑줄 치십시오. 8번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고요.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죠. 상가는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겠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직계 존속은 누굽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존속, 비속은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물론 할머니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도 존속이잖아요. 그러나 배우자 산다고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죠. 뒤에 나오니까 보고요. 그 밑에 양가로 2번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 2년으로 봅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뭐 착한 임대인은 없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어차피 뭐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2년 2 플러스 2 4년 살 수 있는 게 있죠. 보통 이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그래서 주인이 4년 되기 1개월 전에, 어차피 뭐 4년 살았다고 보고요, 4년 되기 끝나기 1개월 전에 세입자한테 이제 4년 살았으니까 4년 끝나는 날 나가라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만 본다면, 인간적인 거 떠나서 법적으로 법률적 관계로만 본다면 끝나면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4년 더 살아도 된다. 답이 뭐냐고요. 주인이 처음에 2년 계약했어요. 근데 4년 끝나기 1개월 전에 세입자 보고 이제 4년 살면 4년 살고 나면 나가라. 4년 끝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면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2년은 계약 묵시적 갱신됐잖아요. 2개월 전까지 마련했으니까. 그러니까 2년은 더 살 수 있고요. 2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한 번 더 2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그 물어봐야 되고, 그걸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 주고받아 놓으면 된다고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계약갱 589페이지 갱신 요구의 효과입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7조 범위 안에서 정감할 수 있다. 이 말은 최대 5%밖에 못 올린다는 이야기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갱신하는 경우. 그래서 법무부 유권 해석은 이런 해석은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2년 지나가지고 2년 계약했다가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왕창 시세만큼 올려주고 나중에 2년 후에 계약 갱신 요건을 한 번 더 행사해도 상관없다. 계약 갱신 요건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지금 행사 안 하고 2년 후에 행사도 된다고. 그런데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반드시 5%밖에 못 올려요. 계약 갱신 요건을 지금은 행사 안 하고 시세만큼 올려주고 2년 후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도 무방하다고 법무부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법조문에는 없고. 한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립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면 4년 계약했으면 3번 올릴 수 있습니다. 4년 살면은 1년 지나서 5% 올릴 수 있고, 또 2년 지나면 정액된 금액에서 5% 올릴 수 있고, 또 1년 지나면 그때까지 정액된 금액에서 또 5%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인들은 거의 1년 지나가지고 올리는 경우는 잘 없었죠. 이때까지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에 올린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제가 중개업을 할 때 보면.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모르더라고. 주인도 모르고 세입자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2년은 계약했으니까 2년간은 안 올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죠. 주변 시세가 올랐다든가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입니다.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고 나서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또 주인한테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상가는 계약갱신요건 행사했다가 상가의 경우
상가의 경우 만약 4년 계약했다가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으니까 계약갱 신용권을 한 번 더 행사하면 4년 더 장사할 수 있습니다. 4년 더 하겠다 해놓고는 당장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4년분 차임을 다 공제할 수 있다고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만약에 주택도 2년 살겠다 해놓고 2년 살겠다 해놓고 1년 만에 세입자가 뭐 월세 사는 사람들은 거의 지금 서울에 강남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아가씨들 평균 사는 기간이 3개월이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수시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1년 산다고 해놓고 중간에 만약에 원룸 같은 건 1년 계약을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2년인데 그럼 1년 계약 해놓고 6개월 만에 이사 나가버리면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되냐고. 여기 살고 세입자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부담해야 된다. 아니다. 주인이 내야 된다. 누가 내야 돼? 중간에 계약기간 안 채우고 나가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주인이 내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내기로 돼 있어요. 거래 당사자가 누군데 주인하고 새 세입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내야 돼. 법적으로는. 그럼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내고 있죠. 현실적으로 세입자 내는 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세입자는 좋은 거예요. 이게 세입자가 안 낸다고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알았다. 그럼 6개월간 월세 다 까고 주면 된다고. 그 월세 깐 거 가지고 공제한 거 가지고 중개보수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월세는 안 깔 테니까 다 내줄 테니까 중개보수는 네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쓸 때 요즘은 주인이 그래서 아예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갈 때는 복비는 네가 부담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또 효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때는 무조건 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내야 돼요. 현업에서는 보통 세입자들이 내죠. 계약 다 안 채우고 나가면. 그 대신에 주인은 남은 기간 차임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그냥 다 내주는 대신에 중개보수는 세입자 보고 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물건인 전세권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전세권에 대해 규정 없고 무조건 그 계약 당사자가 내야 되니까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또 전세권 계약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내겠죠. 이 법리에 따른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낼 이유는 없다고요. 중개보수는 시험에 나오면. 지금 우리는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법대로는 못 산다고 세상을. 법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건 인간적인 거 빼고 그냥 법적인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기망과 손해배상. 기망이라는 건 안 돼 있는데 또 이 민법 용어를 쓰는데 기망 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얼마 해야 되냐. 맨 밑에 박스 기역, 니은, 디귿 3개 중에서 작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뭘 해야 돼요. 큰 금액 밑줄 치놓으세요. 큰 금액.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세를 놓은 경우만 손해배상하고 만약에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주인이 그냥 팔아버리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주인 직접 산다 해놓고 살지도 않고 이사 안 가고 바로 팔았다고요. 그냥 손해배상 하냐고 안 하냐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법무부 유권해석은 다만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여지는 있다. 만약 속였다면 근데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속인 게 아니라 살라고 했는데 다른 데 살 사람이 있어서 팔았다 이렇게 하면 그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해봐야 한 100만 원 될까 말까인데 변호사비가 더 들어요. 변호사비가 300, 500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소송한 사례가 아직은 없어요. 판례도.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주인들이 돈이 있으면 돈을 내주는데 보통은 뭐예요?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내주잖아요. 현 세입자 보증금을.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은 해준다더라고요. 그 보증금 내준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내주고 비워놓고 계속 있으면 빨리 팔리면 되는데 안 팔리면은 계속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럼 또 다른 데 세를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냥 비워놔버리면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나가라고 하고 산다 해놓고 다른 데 세만 안 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돈이 몇 억을 내줘야 되는데 돈이 그게 여윳돈이 그렇게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많이는 없죠.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세 가지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사례 중심을 풀어보면 지금 현재 보증금이 1억,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제가 세입자인데 저보고 나가라고 해놓고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은행 융자 받아가 돈 내주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세입자 구하니까 또 두 받지도 못하겠어. 내가 똑같이 세를 놨다고 그대로. 그럼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두 받은 게 없다고. 원래 세 있던 거 그대로 받았다고. 다른 세입자 뭐 두 받으려고 하니까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하냐고 안 하냐고요? 얼마 한대요 그러면? 한다고요? 지금 기억 읽어보고 답하시라고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 즉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더 받은 거 없다. 그대로 받았다 해도 3개월간 환산 월차임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 3개월간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면 이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야 된다고요. 환산 월차임이니까. 환산하는 방법이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또는 1할 중에서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프린트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밑에서 한 6번째 박스 가보니까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나와 있죠. 빨간 글씨인가 돼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월차임 전환율이 뭐라고 돼 있어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라고 돼 있죠? 그냥 또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럼 1할이면 10%거든요. 기준금리가 지금 1.25%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3.25%예요. 근데 계산기 없이 계산하려면 3.25%라고 하면 계산 못해. 시험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지금 또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0.25%포인트씩 올라가고 미국에서는 0.5%씩 올린대요. 앞으로 좀 더 계속 올라갈 예정이에요. 어쨌든 시험에 내면 제가 볼 때는 2% 기준금리 아니면 1% 이렇게 줘요. 계산기 없이 계산하게. 그럼 지금 기준금리 1%라고 그냥 가정하고 계산합시다. 그럼 1% 더하기 2% 하면 3%죠? 그냥 기준금리를 1%라고 시험에는 그렇게 준다고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걸 주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그러면 3%입니다. 3% 하면 얼마입니까? 1억에 3% 하면 300만 원이고요.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이니까 환산월 차임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럼 50만 원 곱하기 3개월분이면 15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그대로 세를 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니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저한테 받다가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 완전 더블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이 얼마냐고요. 차이 나는 분.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의 2년분이라고 했죠. 24개월분. 차이가 얼마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환산월차임이 아까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50만 원인데 2배로 올렸으니까 차이 나는 게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해돼요. 환산월차임 차이 나는 게. 그 니은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제3자에게 얻은 환산월차임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갱신거절 당시 환산차임 근데 이게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차이 나는 게 얼마라고요? 50만 원 차이 나잖아요. 환산월차임 차이가. 그 차이 나는 게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2년분이니까 24개월 하면 얼마예요? 1200이죠? 어려워요. 저도 계산은 잘 못하는데 학개론 계산하는 것보다는 쉽죠? 그 다음에 디귿 실제 손해 입은액. 이 세 개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입자한테 주인 입장에서는 나가라 내가 산다 하고 팔아먹어도 손해배상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팔아먹든 아니면 다른 데 세를 놓더라도
다른 데 세 놔도 소송하는 사람이 다 소송 안 하거든요. 한두 명 소송하고 소송해봐야 그렇게 크진 않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보니까 그냥 소송하고 이런 피곤하니까 그냥 합의를 하면 돼요. 아까 그 갱신거절 사유에 합의하면 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 588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은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보통 요즘 보니까 현업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합의하더라고. 1,000만 원을 받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포기하며 뭐 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뭐 집을 비워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고요. 상당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받고 이런 걸 적으면. 근데 법무부 유권 해석은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거는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로 해석하더라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간 2년 다 돼가지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포기하고 합의금 받는 거는 그건 유효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비 이런 거 좀 한 1,000만 원 정도, 거의 한 1,000만 원이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고 세입자 내보내고. 안 그러면 팔라고 하면 한 1억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자 있고 안 나간다고 버티면 1억 넘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왜냐면 매수인은 지금 당장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자기가 입주하려고 사는데 세입자 있으면 최소한 2년은 못 들어오잖아요. (590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하고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다 살고 나갈 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새 주인이 너 뭔 소리냐, 나한테 보증금 준 적 있냐, 무슨 돈 주는데 달라고 하냐, 이렇게 못한다고.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고요. 돈 내줘야 돼요, 새 주인이. 그 591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즉 새 주인이 세입자한테 돈 내줘야 된다. 받은 적 없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이고 여기에 보증금 전세 산 사람이 2억이 있으면 매수인은 살 때 이게 보증금 나중에 내줄 거 감안해가지고 1억 주고 사죠. 세 안고. 아니 저는 처음에 중개업하면서 충격받은 게 그게 거래 정보망에 물건 올라가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세 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 군포에. 그래서 제가 군포에 오래 살았는데 세 안고도 않고 어디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이 웃더라고. 그것도 모르나 강의한다는 인간이, 이러면서 완전히 개무시하더라고요. 세 안고, 세 끼고 갭 투자다 이 말이 이게 세 안고. 좀 몰랐어요. 뭐 세 안고도 안 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세 끼고 사면 이런 건 얼마라는 이야기, 1억에 거래한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이런 거는 매수인이 잘 없겠죠. 직접 들어가려고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거기 592페이지 양가로 2번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제기. 이게 뭐냐면 세 끼고 세 안고 팔면 주인은 세입자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집 파는데 받을 필요 없죠.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지금 주인은 돈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주인은 완전 갭 투자자고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불안하잖아요. 오히려 돈 나중에 안 내주면 소송하고 이건 피곤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주인이면. 그러면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주인 바뀌면 계약 해지하겠다, 돈 내달라. 현재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하려면은 이미 잔금 치르고 나버리면 끝이죠. 잔금 치르고 나면 뭐 돈 내달라 해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소송하고 더 피곤하잖아요. 그 파는 걸 알면은 즉시 가압류해야 되겠죠. 그 부동산을. 가압류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면은. 가압류는 그냥 소명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나 해지하겠다, 돈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가압류는 거의 다 받아줘요. 가압류 해놓고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럼 가압류 등기가 뜰 거 아니에요. 잔금 치를 때. 그러면 매수인이 이게 등기 말소 안 되면
잔금 안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압류돼 있으면. 그럼 나 보증금 내주면 말소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소 서류 떼주고 돈 돌려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세입자 몰래 팔아버리면, 팔고 이미 잔금 다 치렀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입자 입장, 주인 입장을 다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해야지, 누구 한 사람 편을 많이 들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 힘들어요. 주인 편만 들면 세입자가 나중에 중개보수 줄 때 기분 나빠서 많이 안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립적으로, 항상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뒤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인데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8페이지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요.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가 있는데, 자, 먼저 최우선 면제가 있고 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최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시험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같은 말입니다. 법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다고, 최라는 말은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둘 다 우선 면제라고 나오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하면 그게 최우선 면제라고요. 자, 최우선 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가 이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법조문에는 다음날, 판례는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당일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전액을 다 우선 면제 받고, 이거는 최우선 면제는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그 우리 5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면 3일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3일 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건재당이 3일입니다. 건재당이 3일 9시에 건재당 설정 등기했고요. 확정일자는 3일 오후 5시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것들이. 건재당은 3일 오전 9시 등기했고요. 확정일자는 오후 5시에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6시까지 문 열어놓으니까 5시에 받았다고요.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경매 넘어가면.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날짜만 보지 시각은 안 나타납니다. 등기 시각이 안 나타나요. 등기부에. 확정일자도 날짜만 지키지 시각은 안 나타나요. 아침 9시 하나, 오후 5시 하나 똑같다고요. 반대로 확정일자를 아침에 9시 하고 건조당을 오후 5시에 했다 해도 똑같아요. 순위 동순위예요. 시각은 안 나타나요. 만약에 등기부에서 등기를 둘 다 등기라면 시각이 나타나죠. 순위번호, 접수번호 나타나죠. 시각은 안 나타나지만 등기부에서는, 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가 있잖아요. 등기되어 있다면 시각이 안 나타나지만 어느 게 먼저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등기된 게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정일자는 등기가 안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시각하고는 상관없이. 동순위. 그 다음에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 1일날 받고, 이 1일 확정일자부 임차 인하하고 3일 건재당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이거는 확정일자 1일, 이사 3일, 전입신고 2일, 건재당은 그대로 3일. 건재당하고 확정일자부 임차인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홍순위 X.
예, 건재당이 먼저 받죠. 건재당은 3일.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당일이라고 했는데 단 전제 조건이 두 가지를 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여야 되고요. 대항력이 4일날 오전 0시니까 4일 오전 0시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건재당이 먼저. 만약 건재당이 4일이면 이거는 4일 오전 9시는 넘어야 되고 요거는 오전 0시니까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겠죠.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근데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이사한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한 걸 어디 등기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물으면 3일날 이사했다 하면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이사는 언제 했는데 판사가 묻는다고 물으면 이사하고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완전히 거짓말 1일이라고 하면 또 나중에 적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거짓말 안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근데 좀 이사하고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한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날짜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사하고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했다고 하니까 더 빨리 한 거잖아요. 아니면 뭐 1일날 했다고 하든지 거짓말. 증거 없는 거는 거짓말 시켜도 돼요. 1일날 했다 완전히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1일날 한 것 같다 이렇게 하라고요. 왜냐면 위정죄가 거짓말하면 또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거짓말하면 그게 위정죄인데 그게 진실인 줄 모르고 내 속마음이 진짜 1일날 한 것 같다면 1일날 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내심의 의사에 반해서 진술하면 그게 위정죄가 돼요. 거짓말하면. 근데 내가 진짜 1일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일날 했다 하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위정죄를 처벌받지는 않는다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본다면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는 보통 1일날 같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주인이 그날 이사하는 날 은행 융자 받고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다 1일이면 임차인하고 확정일자. 이거 건재당, 이거는 건재당이에요. 건재당하고 확정일자하고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건재당은 1일인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니까 건재당이 먼저죠. 그래서 보통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적을 때 잔금 치를 때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이런 걸 적어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하면 파는 것도 안 돼. 권리 변동은 파는 것도 매매 권리 변동이잖아요. 그 매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매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건재당 설정 등기할까봐 그런 거예요. 융자 받을까봐 이사하는 날. 그래 버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건재당이 먼저고 세입자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잔금 치르는 날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가로하고 융자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특이하고로 적어주는 게 좋다고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피곤하잖아요. 나중에 개업공개사가 설령 법정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와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저도 막 여자분 와서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저는 여자분 소리 지르는 거는 20살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막 발로 차고 책상 그래가지고 CCTV 달아놨어요. 지금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 CCTV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저씨 그러니까 왜 똑바로 안 하는데 하고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발로 차고 이러다가 찬다고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CCTV 다 달아놓으세요. 여자분 특히 여자분들은 달아놓는 게 좋아요. 가짜라도 그냥 시커멓게 달아놓으면 저 CCTV에 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요즘은 CCTV 진짜 다 달아놓더라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밖에서 휴대폰 보고 실장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 그 CCTV. CCTV를 달면 중개업소에서 위반한 게 출입문에 반드시 써붙여야 돼. CCTV를 달았다는 걸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안 하고 해놓으면 불법이에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요. 방법 목적 그 원래대로 하면은 그 촬영 시간 목적이 뭔지 책임자가 누군지 이런 걸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CCTV 설치했으면. 근데 중개업소에는 그런 걸 안 해놓더라고요. 저도 안 해놨어요. 해놓으려고 하니까 왜 손님들이 또 CCTV 녹화되고 있다 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봐 안 해놓고 그냥 했는데 원래는 그걸 설치를 해야 돼요. 실장이 마음이 안 편하다고 사장님 밖에 나가 놀고 있어도 다 보고 CCTV로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거기 599페이지 맨 밑에 서울은 1억 5천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 원까지 감일 억제권역 세용화입니다. 정용화 CN블루가 아니라 세용화. 김포가 김부선 김하선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 그거 하면서
김포가 2억이 한다는 말은 안 하고 2억 3억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김포 2억이라고 했냐고 절대 안 찍어준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집값 올라간다고 제 친구 보니까 집값 올라가 짜증나 죽겠다. 누가 올려달라 했나 정부세만 많이 나오고 짜증나 죽겠다 이러던데 또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욕하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욕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포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과밀억제권역하고 똑같이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3천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절하 뒤끝다리를 잘랐습니다. 옛날엔 절상을 했는데 이번엔 절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이 신설됐습니다. 이천 평택이 5월 11일부로 2021년 작년 5월 11일부로 이천 평택이 추가됐습니다. 이천 집값이 지금 최고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300만 원까지 뒤에 끝다리를 잘라버렸다. 2,300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냥 2,100만 원 단위로 잘라버렸다. 기타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재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1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무조건 재우선 면제 다 받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재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예를 들면 방이 20개인데 그게 4억의 경매 넘어가면 20개 재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4억 중에서 2억만 떼가지고 재우선 면제 해주고 나머지 2억은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을 합니다. 3번입니다. 601페이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봐 이들의 각 고정금을 합산한다. 자, 이게 뭐냐면 신혼부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부부가 서울에서 아파트 3억인데 전세가 1억 5천 부부끼리 각각 남편 이름으로 1억 5천 부인 이름으로 1억 5천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해도 되죠. 용익물건은 1필의 일부 또는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도 되죠.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재우선 면제 남편 이름으로 5천만 원 부인 이름으로 5천만 원 받는다 각각. 아니면 한 사람 몫인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아예 재우선 면제 못 받는다. 답이 뭐냐고요. 동그라미 3번 보고 답하시라고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가정공동생활을 합니다. 신혼부부라고 했어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5천만 원 받는다. 예,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푼도.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한 사람이 3억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부든 친구든 독립된 주방시설, 독립된 세명시설 뭐 이런 게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방, 부엌 딸린 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방마다 따로따로 돼요. 근데 아파트는 하나 쓰잖아요. 싱크대 같이 하나 쓰잖아요. 방 2개밖에 없다 했어요. 이런 거는 가정 공동생활 한다고 봐야 되겠죠. 친구끼리라도 부부 아니라도. 자, 그 다음에 603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고요. 605페이지 민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기, 민법 621조 등기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민법 621조는 이걸 갖다 우리는 등기법에서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효과는. 다만 설정 등기는 민법 621조는 당사자 간에 즉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등기하려면.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거 재판상 등기입니다. 등기법에서. 재판상 명령이 재판의 종류라고요. 명령, 결정, 판결이. 그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그 대신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유지됩니다. 이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방 한 칸에 두 사람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나온 사람이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 하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돌려줄게 라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의행 의무다.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그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05페이지 맨 밑에 주택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주택임차권의 승계, 이거는 뭐냐면 사실혼 승계입니다. 사실혼. 유부남, 유부녀가 사실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MBC 보니까 참 무섭던데, 보니까 와이프가 옆집 남자하고 바람 피운 걸 봤어요. 남편이 보고 그 남자 불러가지고 돈 3천만 원 줘서 제발 부인한테 말하지 말고 헤어져 주라. 3천만 원 준대. 이 남자가 계속 돈 뜯어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모텔에 가가지고 막 샤워하고 있는 거 전화 걸어가지고 소리 들리게 하는 거예요. 또 돈도 안 주면 계속 돈 뜯어내니까 남편이 고소했더라고. 그 상대방 상간남을 고소하고 또 경찰한테 막 울면서 제발 부인한테는 말하지 말라. 배려해 주니까 왜 고개 흔드는데요? 알면, 아내가 알면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게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해도 끝이 없어요. 원래는 아예 돈 안 줘야 돼. 주면 그게 끝이면 좋은데 계속 뜯어내더라고. 계속 달라고. 끝이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단칼에 잘라야 돼요. 돈은 안 줘야 된다고. 그게 사실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불륜이에요. 불륜. 배우자 있는 사람은 사실혼 안 돼요. 돌싱들은 사실혼 될 수 있죠. 뉴스에 틀리게 나오는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신격호 롯데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 서미경 씨는 사실혼이 아니라 불륜이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남편이. 사실혼은 아니에요. 사실혼은 배우자가 없어야 돼. 사실혼이 되려면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되고 판례가, 객관적으로는 혼인 사실 객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해양경찰이 있었는데 해양경찰이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유부녀가 만나서 둘이 아기 놓고 3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유족연금이 나와요. 공무원들은.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사실혼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나옵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실혼 배우자한테 나온다고 연금이. 그럼 이게 연금이 누구한테 나오냐고. 이혼은 안 한 상태라고. 그럼 본처한테 나온다. 아니면 이 사실혼 애 놓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온다. 그러니까 쉽네. 본처한테 나오니까 이분이 왜 사실혼은 안 되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없으면 한시도 숨을 쉴 수 없다. 나만 사랑한다. 맨날 이야기했다. 이렇게 여자분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사랑한다 했으면 그러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왜 그 말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그 한마디만 하지요. 그럼 이렇게 판사가 오히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한다 하면 그분은 그러면 정리하고 오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 말을 꼭 하라고요. 안 그러면 보호 못 받는다고. 사실 불륜이면 보호 못 받고 오히려 잘못하면 처벌받아요.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위자료 지급해야 된다고. 배우자한테. 사실혼은 안 된다. 이건 결론은. 자, 사실혼 임차인. 사실혼은 그건 뭐냐면 똑같아. 법률혼하고 단지 혼인신고만 안 했어요. 신혼부부가 예를 들면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추락해가 사망하면 그런 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추락해가 한 명만 죽고 한 명 살아남았으면 사실혼이죠. 그런 거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니까
안 된다고요? 일부 일체제인 나라가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8개 국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 전부 다른 나라도 다 일부 일체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가니까 3번 결혼한 데까지는 정부에서 장려금 주더라고. 3번까지는 남자 계속 하라고. 여자 3명 정도 같이 사는 것까지는 장려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종교가 지금 19억 명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세계 가장 많다고요. 종교 인원이 기독교나 불교 이런 것보다 더 많다고. 이슬람이 지금 19억, 지금도 거의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계속 그는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중동 쪽에는. 자, 둘이만,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하고 둘이만 살고 있다가 임차인 사망하면 100% 상속됩니다. 문제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2촌 이내의 상속,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가 사망하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지금 민법책이 유명한 게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연세대학교 이준호 교수, 김준호 교수 2명께 유명하고요. 서울대학교 곽윤직 교수는 이미 돌아가셔서 요즘은 책을 잘 안 보는데 그 책에 김형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면 누가 모실 것인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법상은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돼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된다고요. 단 임차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우리 교과서 60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밑줄 치놓으세요.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남편 사망했는데 부인이 1개월 안에 도저히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방 뺀다고 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를 제가 한 20년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구 점쟁이가 전화 왔더라고요. 그 어머니 식탁 밑에 앉아 있는 거 안 보이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없는데 이랬더니 지금 배가 고파서 저승이 못 가고 그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3천만 원 내고 구달하더라고요. 하고 싶더라고. 진짜 어머니가 못 가시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 말 듣고 나면 그 혼자 집에 있지도 못하겠어. 무서워가지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니까 좀 괜찮기는 해요. 사랑하면 무서워요. 안 사랑한 사람은 죽어도 무섭지도 않아요. 한 달 안에 한 달 1개월이라는 말이 우리 프린터 이게 어디 있어? 우리 프린터 이게 마법이 프린터 없는 게 없다고 했어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있다고. 1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1개월 45번에 13번 45번에 13번 주임법 임차권 승계 포기라고 돼 있죠. 이게 사실혼이라고 좀 적어야 되겠네.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헷갈리겠네요. 사실혼인 경우 임차권 승계 포기 의사 표시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거 13번이. 자, 그 다음에 607페이지 차임 보증금 정감 청구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